이 이야기는 평온한 일요일, 어머니가 직접 구운 김치전과 오븐에서 갓 나온 호두파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양평의 큰 전원주택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 한만석 씨와 고미자 여사, 남편 박민준의 부모님 박태수 회장과 최경숙 여사, 그리고 물론 집주인인 저 한시아와 박민준까지. 우리는 이 작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과일 접시가 비지 않았는지 살피고 수정과를 채워주느라 바빴습니다. 박민주는 언제나 그랬듯 모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아 화려한 언변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농담을 던지며 우리 제과 회사의 거창한 확장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허세를 부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우리 사업체인 가온 제과의 얼굴이었고 저는 그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였습니다. 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공급업체와 협상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 건 저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고 지역 유지들과 악수만 할 뿐이었죠. 사람들은 우리를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과를 다 먹고 대화가 잦아들 무렵 박민준이 갑자기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주목받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의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일벌레 시아는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언제나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셨고요. 그는 잠시 멈추고 빛나는 눈으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든 채 멈췄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크고 화목한 가족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모두 몰디브로 떠납니다. 잠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가 방 안은 환호성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탄성을 질렀고 시어머니 최경숙 여사는 손뼉을 쳤습니다.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다가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서방 제정신이야? 엄마가 외쳤지만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몰디브라니, 다 같이 갑니다. 박민주는 자신이 만든 효과를 즐기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2주 동안 최고급 리조트, 올 인클루시브, 박태수 회장님과 최경숙 여사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리고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께도 그간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저는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지? 우리 회사가 수익이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6명이 최고급 리조트에서 이주라니. 이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새로운 포장 라인 설비에 투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10원 한 푼 아끼며 살림을 꾸리는데 그는 몰디브라니요. 시아야, 왜 아무 말이 없니? 엄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안 기뻐? 네 남편 좀 봐라. 남편이 아니라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딱 걸린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했지만 제 머릿속은 청구서와 대출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정말 통이 크네요, 민준 씨.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정수리에 키스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죠. 그날 저녁 내내 다가올 여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시어머니와 어떤 옷을 챙길지 의논했고 아빠는 박민준에게 바다낚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앉아서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차갑고 끈적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밤늦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저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멋진 제스처인 건 알겠는데 우리 형편에 이게 가능해? 당장 새 장비 구매 대금도 결제해야 하잖아. 그는 귀찮은 팔이라도 쫓듯 손을 저었습니다. 시아, 그만 좀 해. 살면서 한 번쯤은 질러도 되잖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돈은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러더니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진지하고 신뢰감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가 제게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야, 자기한테 아주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 아니, 부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야. 그가 은근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있는 새로운 유기농 감귤 공급 업체 얘기했었잖아. 가격은 최상인데 계약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나는 그런 법적인 건 5분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거긴 글자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해. 이번 건 놓치면 설날 선물 세트 시즌 주문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계약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전 협상도 제가 주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다음 주에 서명하자고 하네. 딱 우리가 떠나는 날이야. 그래서 생각했는데, 시야, 자기 말고는 이걸 해낼 사람이 없어. 자기가 우리 회사의 브레인이잖아. 숫자랑 숨겨진 함정들은 자기가 다 꿰뚫고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남아서 이 일을 마무리해줬으면 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가 말하는 동안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잔치는 모두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잔치였고 저는 여느 때처럼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야? 이미 답을 알면서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지. 그가 즉시 저를 껴안았습니다. 겨우 2주야. 여기 일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약속할게. 우리 둘만 어디든 가자. 파리든 로마든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여기 있어야 해. 자기는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잖아.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 안 된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쉬겠어. 이해하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해했습니다. 그가 빛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의 명성이 저의 잠 못 이루는 밤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어쩌겠습니까? 난동을 부려 부모님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휴가를 망칠까요? 이기적이고 히스테릭한 여자로 낙인 찍힐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묵묵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거대한 캐리어들, 화려한 공항 패션, 들뜬 얼굴들. 엄마가 작별 인사를 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시아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면세점에서 네 화장품 사올게. 그리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는 어색하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일은 네가 잘 챙겨라, 딸아. 박서방 말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더구나. 박민주는 뛰어가다시피 하며 제게 짧게 키스했습니다. 부탁해, 캡틴. 우리 배가 가라앉지 않게 잘 지켜줘. 전화할게.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다 함께. 내 남편, 내 부모님, 그의 부모님. 하나의 행복한 가족처럼 그들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손을 흔들며 면세구역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고 시렸습니다. 첫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너무나 크고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에 파묻혔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던 제주도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저 제가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아야, 안녕.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물이 따뜻한 우유 같아. 모히또는 또 어떻고. 박서방이 우리를 아주 사모님처럼 대접해 준다니까. 박민준이 전화를 받아 그들이 묵고 있는 풀빌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피니티 풀, 석양뷰. 일하고 있지. 우리 꿀벌? 심심해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위해 건배할게. 그들은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해변 레스토랑에서 다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라탄 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부모님. 어머니를 안고 있는 박민준.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올바른 행복한 가정생활을 담은 광고 책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침실의 정막 속에서 데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그 사진들을 보았고 이 아름다운 그림에서 지워진 잉여,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씁쓸한 평온함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 졸이며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굴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차를 한 잔 따라 소파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프로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글자는 없고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잘못 알았겠거니 했죠.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고해상도의 전문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우아한 금박 장식에 베이지색 배경 위에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폰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영어 로고는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휘갈겨 쓴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celebrate the marriage of.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청첩장? 누구의? 저는 시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파크 민준, 민유에르웨이. 박민준, 민유라. 박민준과 민유라.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민유라. 누군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류인가? 짓궂은 장난인가? 날짜를 봤습니다. 결혼식은 3일 뒤였습니다. 그들이 몰디브에 있기로 한 바로 그 기간에요. 그리고 제 시선이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인쇄된 마지막 문장에 꽂혔습니다. The presence of their beloved families will make this day truly special. 사랑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이 날을 진정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손끝에서 정수리까지 퍼졌습니다. 갑작스럽고 터무니없이 비싼 여행, 긴급하고 중요해서 내가 꼭 남아야만 했던 업무, 이 선물에 동참한 내 친부모님. 이것은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결혼식이었고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는 나만 빼고 온 가족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는 내 부모님, 내 엄마와 아빠를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데려가 혼주석에 앉혀놓고 사위이자 내 남편인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꼴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괴하고 공개적인 모욕의 순간에 그들이 웃으며 박수치게 만들기 위해서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러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익숙하고 편안했던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멀어지고 천장이 높아지더니 저는 거대한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의 검은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유리와 플라스틱 조각 안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내 부모가 박수치는 세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다 타버려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사랑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추위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명징하고 서늘한 추위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봇처럼 삐걱거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원피스와 그의 슈트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걸이에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협상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묵묵히 옷을 갈아입고 단추 하나하나를 채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어둡고 텅 빈 눈을 가진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키를 챙겨들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달렸습니다. 텅 빈 도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변북로의 가로등이 낯익은 건물을 비췄습니다. 박민준과 아침마다 빵을 사던 베이커리, 그가 처음 고백했던 한강공원, 이 모든 게 전생의 기억 같았습니다. 순진하고 멍청했던 다른 여자의 영화 속 장면처럼요.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논현동에 있는 3층 건물, 우리의 자랑, 가온제과, 도어락을 열고 어둠에 잠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바닐라와 초콜릿 향이 났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냄새가 이제는 역겹고 구역질 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불은 켜지 않은 채 2층 제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원목 책상, 컴퓨터, 서류가 가득한 선반.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이 제 세상을 비췄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보고서의 세상. 배신이 끼어들 틈 없이 모든 게 논리적이고 명확한 세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를 계속 마시며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디브 여행 자금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을 빼돌려 당장 급한 결제 대금을 위험하게 만들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큰 지출 내역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장부는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엑셀 파일을 열고 또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서류들이라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오류나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사소한 불일치, 이상 징후들을 찾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쯤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접대비가 좀 부풀려져 있거나 의심스러운 소액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있었지만 푼돈이었습니다. 몰디브 여행과 새 살림을 차릴 만한 큰 금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딱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 실장님,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 50대 중반의 깐깐하고 철두철미한 분이었습니다.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그녀는 박민준을 속빈 강정이라 부르며 싫어했습니다. 그녀가 존경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정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급해요. 그녀는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텀블러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탕비실 믹스커피 말고 진짜 커피 가져왔어요. 인사를 대신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제 얼굴과 책상 위에 널러진 서류, 쌓인 커피잔들을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뭘 찾고 있죠? 지난 1년간의 모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싶어요. 전부 다요. 특히 박민준 대표의 개인 계좌나 접대비, 출장비 명목으로 나간 것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때가 됐죠. 우리는 하루 종일 말없이 일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정 실장이 혼잣말처럼 던지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 식사, 200만 원짜리 파트너 선물. 자잘하지만 조직적인 횡령의 그림이었습니다. 1년치를 모으니 꽤 큰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몰디브와 이중 생활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증명할 수 없겠다. 그가 너무 완벽하게 처리했다. 한 대표님, 정 실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친 눈을 들어보니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죠? 그녀가 책상 위, 우리 첫 매장 앞에서 박민준과 웃고 있는 액자 사진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군요. 그 순간 본물이 터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몰디브 여행, 가짜 계약, 모바일 청첩장 사진까지. 그녀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결단력 있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나직이 말했지만 목소리엔 쇠처럼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대표님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몰랐을 뿐이죠. 이제 보니 용기가 있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중 장부입니다. 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장부죠. 제가 1년 넘게 작성해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가 의심스러운 결제를 할 때마다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빼갈 때마다 사본을 만들어 따로 저장해 뒀어요. 딴 주머니 차는 건 알았지만 집 전체에 불을 지를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을 완전히 태워버립시다. 그녀가 USB를 제 컴퓨터에 꽂았고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에서 빠져나간 수십억 원, 회사 계좌로 결제된 개인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비, 내연녀를 위한 에르메스 가방, 보석상 청구서들, 날짜, 금액, 위조된 명세서 스캔본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엮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내면의 냉기가 강철처럼 단단한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강기태,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거성제과, GOC형 건펙셔너리의 오너. 박민준이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 박민준은 항상 그를 재수없는 금수저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강기태가 똑똑하고 냉철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강기태입니다. 날카롭고 사무적인 목소리. 강기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가온제과의 한시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놀라움이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님이라. 그가 말을 길게 끌었습니다. 무슨 일로 화려하신 남편분께서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파시겠답니까?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팔고 싶습니다. 가온 제과의 모든 레시피, 장비, 공급 계약, 모든 매장의 임대 계약까지 전부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진짜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농담입니까? 농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드리죠. 헐값에 전부 넘기겠습니다. 단,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48시간 안에 거래를 완료할 것. 둘째,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 쉬는 소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시간 내로 MA팀 보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기태의 인수합병팀은 비싼 슈트를 입은 젊고 민첩한 2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일했습니다. 정 실장이 공식 문서들을 펼쳐놓았고 저는 기계적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는 깨끗했고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정말 탐나는 매물이었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선임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부를 뒤지던 젊은 직원이 멈칫했습니다. 정 실장님, 이 이체 내역들은 뭡니까?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정 실장이 몸을 숙였고 저도 다가가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5건의 거액 이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세이셸 군도에 등록된 코랄브리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합치면 회사 계좌에 있던 거의 전액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송금 목적, 신규 유기농 원료 공급 계약 성급금. 직원이 읽었습니다. 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공급 계약은 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아서 처리해야 했던 그 제주도 감귤 계약. 그건 미끼였습니다. 성동격서. 제가 서류 더미와 씨름하는 동안 그는 계좌를 털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조작해 은행 시스템의 보안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박민준만 접근 권한이 있는 OTP 보안 구역이었죠.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3일 전 시스템에 업로드되었고 박민준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푼돈이나 횡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싹 긁어가면서 저에게는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만 남겨줄 작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지상낙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저는 빚과 파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려던 겁니다. 빼돌린 수십억 원의 숫자가 빛나는 화면을 보며 제 안의 얼음은 강철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고통, 모욕, 자기 연민. 남은 것은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는 빚과 치욕을 제게 떠넘기려 했지만 실수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아직은 작동하고 있는 사업체를 맡겨두고 갔으니까요. 거래 진행합시다. 제가 감사팀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당신 내 보스는 알짜 회사를 얻고 저는 당장 새 인생을 시작할 자금을 얻는 겁니다. 선임 감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강기태에게 전화를 걸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미친 듯한 마라톤이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퀵서비스 기사들이 오갔습니다.
강기태 대표가 직접 왔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포식자처럼 피냄새와 이익의 냄새를 맡은 것이겠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할 무렵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명된 서류들과 현금 가방이 든 은행 대여금고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의자 하나, 진열장 하나, 제가 수년간 개발한 레시피 하나까지 전부요. 새벽녘 저는 전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간판에는 여전히 가온제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건 이제 그냥 글자일 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며칠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저는 대여금고에서 돈을 찾아 제 개인 명의로 새로 만든 계좌에 넣었습니다. 경기도의 전원주택에서 짐을 쌌습니다. 다 챙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옷, 책, 그들이 없는 제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가구, 그릇, 박민준의 선물들, 행복한 삶을 가장했던 장식품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울 반대편의 작고 소박한 오피스텔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전화도 자랑 섞인 사진 메시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증발해버린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주 후 저는 그들이 몇 시 비행기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릿빛으로 탄 그들이 양손 가득 기념품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귀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갈지도 알았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의 플래그십 스토어. 박민준의 아련실 같은 곳이었죠. 그는 왕처럼 그곳에 들러 직원들의 인사를 받고 지인들에게 케이크를 돌리며 칭송받는 걸 즐겼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그리로 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고급 카니발 리무진 택시 2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내렸습니다. 흰 린넨 바지에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 선글라스를 낀 박민주는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긴 갈색 머리를 한 앳된 여자가 종종거리며 따랐습니다. 온통 흰색으로 치장한 미뉴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뒤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엄마와 파나마 모자를 쓴 아빠, 그리고 시부모님이 내렸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며 쇼윈도를 가리켰습니다. 박민주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팔을 크게 벌려 제과점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온 케이크를 맛보시죠. 그들이 문으로 향하려는데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 가십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야. 여기 사장. 박민준이라고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보안 요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이곳 대표님은 바뀌셨습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간판을 쳐다봤습니다. 2주 전 새벽 제가 서 있었던 그 간판 아래를요. 익숙한 가온제과, 글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세련된 로고가 밝혀 있었죠. 거성제과, 지오시영 컨펙셔너리. 박민주는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구릿빛 태닝 자국이 무색할 정도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는 모자를 벗어 멍하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강기태 대표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핏에 맞춤 정장 차림의 그는 옅은 아주 예의 바른 비웃음을 머금고 박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웬일이십니까?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옛 추억이 그리워 오셨나 봅니다. 전 사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분노를 굳이 눈으로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차 유리를 통해서도 그 살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우리 집, 아니 이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분 후 그의 벤츠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도 닫지 않고 뛰쳐나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시야 벽이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어디 있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가 제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은 전에 본 적 없는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회사를 팔았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일 처리하라고 맡겨두고 갔잖아. 그래서 처리했지. 네가 우리 사업을, 우리 이름을 거성에 팔았다고. 그 재수없는 놈한테? 그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고소할 거야. 널 박살 내버릴 거라고. 감방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가 손을 치켜들었고 저는 순간 움찔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 그의 부모님, 그리고 문설주의 겁에 질려붙어 있는 민유라까지. 박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팔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그가 획 돌아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모님 딸, 장모님 보물단지가 우리 원수랑 짜고 다 말아먹었다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쌓아 올린 거, 우리 집, 우리 미래, 싹 다. 엄마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눈빛이 차갑고 매섭게 변했습니다. 시아야, 사실이니? 마치 흉악범을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목소리가 잦아들며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저는 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디브 휴양지 원피스를 입고 까맣게 탄 그녀가 저를 괴물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의 새 가정을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게 왜냐고 묻습니다. 그냥 옹졸하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짓이지. 아빠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가 결혼한다는 거. 그러자 상상도 못한, 악몽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고미자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악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박서방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넌 항상 짐이었어. 맨날 숫자 타령해, 돈 아낀다고 궁상이나 떨고, 넌 인생을 즐길 줄을 몰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을 휘둘러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유산을 짓밟았어. 멍해진 채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쥔 제 면전에 대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고작 여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 멍청한 질투심 때문에 우리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속만 보였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함 뒤에 찾아온 끔찍한 정적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사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범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박민준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미친 짓이라며 절대 해주지 않았던 것들 말입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노래를 부르던 제주도 타운하우스. 직장을 못 구해 빈둥거리는 제 남동생. 그 골칫덩이 아들 이야기. 그가 부모님을 매수했습니다. 제주도 집과 백수 아들의 이사직을 미끼로 던져놓고 저를 처리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부모님은 기꺼이 저를 그 꿈과 맞바꿨습니다. 뺨을 맞은 고통은 이 깨달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뺨은 부어오르는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너무 컸으니까요. 악에 바친 엄마의 얼굴, 분노로 붉어진 아빠의 얼굴, 승리감에 도취된 박민준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벌레 보듯 경멸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큰 눈으로 저를 보는 민유라를 지나쳐 집에 남아있던 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로 구한 텅 빈 오피스텔에 도착해 의자 하나뿐인 방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겠죠. 박민주는 고함과 협박으로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강기태는 획득한 먹이를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박민주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식의 더 조용하지만 잔혹한 전쟁. 내 사업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이름과 평판을
파괴하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빵을 사러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의 데모가 되기로 했던 친구 미정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다가가려는데 저를 본 그녀가 못 본 척하며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웃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못 봤나 보다 했죠. 하지만 마트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모님과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른 코너로 도망쳤습니다. 서울 바닥은 의외로 좁습니다. 특히 업계 소문은 불길보다 빠르죠. 박민준과 시어머니 최경숙 여사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역 맘카페, 동창회 단톡방, 사업 파트너,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불쌍한 시야가 과로로 미쳐버렸다. 조울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홧김에 가족 사업을 원수에게 팔아넘겼다. 제정신이 아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위험하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이야기는 비열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저를 악당이 아닌 통제불능의 정신질환자로 만들었고 박민주는 그 뒷수습을 해야 하는 고귀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박민주는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업가였고 저는 늘 그늘에 있던 일개미였으니까요. 저런 여자가 획 돌면 무섭지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외출은 고문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은 감옥이자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매각 대금은 전쟁 자금이라 건드리기 싫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제 개인 비상금 계좌에서 생활비를 좀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뜰하게 모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예금 계좌에서 인출 좀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주었습니다. 잔액 0원. 어디로 간 거죠? 3일 전에 전액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남편분이신 박민준님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하셨네요. 기억났습니다. 결혼할 때 박민준이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비상시에 대비해 인감증명서랑 포괄적 위임장을 써두자고 우겨서 써줬던 것. 저는 바보같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버리고 명예를 넓힌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말려주기려 했습니다. 제가 가진 비상금의 존재를 알고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아 자기 발밑에 기어와서 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세상이 도는 걸 느꼈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파산. 그는 차근차근 제 퇴로를 끊고 있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건 지갑에 든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빈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무력해서. 그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하루 한 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차라도 팔까 했지만 명의는 박민준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고 집요했습니다. 박민준일까봐 겁이 났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시아 씨 댁입니까? 법원 집행관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퇴거 명령 통지서입니다. 서명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방금 계약한 이 오피스텔에서 3일 내로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내용을 읽어보니 집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제 전세 계약은 대항력이 없어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래 작은 글씨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채권은행은 박민준이 지점장과 형님 동생하는 곳이었고 집주인 이름은 박민준 고등학교 친구의 사촌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고 함정을 판 겁니다. 저를 노숙자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3일 뒤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한시아 대표님, 익숙한 목소리, 정 실장입니다. 어디세요? 제가 침묵하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무슨 일인지 대충 알겠어요. 주소 불러요. 1시간 뒤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저와 퇴거 통지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짐 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저는 정 실장의 좁지만 아늑한 빌라 거실 소파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린애처럼 챙겨 먹이고 재웠습니다. 꼬박 하루를 잤습니다. 일어나니 여전히 비참했지만 머릿속 안개는 좀 거쳤습니다. 자, 전략가님, 정 실장이 말했습니다. 반격 계획을 짭시다. 저는 빈털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정보가 있잖아요. 요즘 세상엔 정보가 돈보다 비싸요. 하지만 저는 막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말한단 말입니까? 미친 여자 취급이나 받겠죠. 이틀을 정 실장 집에서 보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시아 씨, 날카롭고 위압적인 목소리, 강기태였습니다. 네.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망이나 클레임을 걸 줄 알았습니다. 통화 괜찮습니까?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전 남편분이 아주 재미있는 짓을 하고 다니더군요. 정신병설에 파산설까지. 바닥은 좁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정을 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를 판 결단력에 감명받았소. 보통 남자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빈 껍데기요. 당신이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지.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창업했다는 거 압니까? 몇 년 전 스타트업 포럼에서 내 비전을 듣고 그대로 베껴서 차린 게 가온 제과요. 하지만 운영할 능력은 없었지. 당신이 없었다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론을 말하죠. 당신이 판 회사는 지뢰밭이더군요. 숨겨진 부채, 불공정 계약. 박민준이 똥물 튀기려고 작정하고 남겨둔 것들 말이오. 하지만 난 어려운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신만이 이 영탈회를 풀 수 있어. 고문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당신은 정리를 돕고 나는 당신 재기를 돕고 어떻습니까? 구명조끼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기태의 사무실, 예전 제 회사 건물에 출근했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기태는 정 실장도 재무이사로 채용했고 우리에게 박민준이 심어둔 지뢰를 찾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러운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신동 농산과의 곡물 공급 계약.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독점 공급. 알고 보니 대표가 박민준의 외사촌 신동욱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통로였죠. 강기태에게 보고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민준의 돈줄 하나가 끊겼습니다. 저는 반격의 서막을 느꼈습니다. 강기태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대표, 내가 왜 당신을 고용했는지 압니까? 그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조항, 11조 사항 읽어봐요. 매도인은 매각 이전 발생한 사기, 횡령, 분식회계 등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건 장전된 총입니다. 이제 쏘는 법을 배웁시다. 그날부터 저는 맹렬히 일했습니다. 강기태는 막대한 월급을 주었고 저는 새 오피스텔을 얻고 새 옷을 샀습니다. 제가 거성 제과에서 일한다는 소문은 박민준 측에 미친년 프레임을 강화시켰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박민준은 강기태에게 전화해 저를 자르라고 협박했지만 강기태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퇴근길 회사 앞에서 엄마 고미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시아야. 그녀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양심도 없니? 원수 밑에서 일해? 할아버지 명예를 더럽혀도 유분수지. 할아버지는 엄마가 한 짓을 더 부끄러워하실걸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좀 잘 살아보려던 게 죄냐?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년 주제에 뭐라고요? 내놔. 사파이어 귀걸이. 박서방이 결혼 5주년 때 준 거. 그거 박씨 집안 가보라며? 민유라한테 돌려줘야 마땅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귀걸이. 기억납니다. 5주년 파티 때 그가 선물하며 거창하게 연설했던 그 무겁고 촌스러운 귀걸이. 갑오는 무슨 강남 백화점에서 산 거였습니다. 갑오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산 거고 제 겁니다. 거짓말. 박서방 돈으로 산 거잖아. 당장 내놔. 거리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다 민유라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공개 계정. 그녀가 제 옛날 집 침실 화장대 앞에서 제 보석들을 주렁주렁 걸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는 보물 정리 중,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제 추억들을 약탈하도록.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올먹였습니다. 그 귀걸이. 그거 줘야 해. 왜요? 그거. 박서방이 내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들어서 할부로 산 거야. 가보가 아니라 빚이라고. 그동안 이자가 엄청 불어났는데 박서방이 그거 안 갚으면 우리 아파트 가압류한다고 협박해. 제발. 그는 저를 배신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잃을까봐 우는 거였습니다. 박민주는 정말 악마였습니다. 아빠 빚으로 선심 쓰고 이제 와서 그 빚으로 협박해 귀걸이를 뜯어내려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박민준이 돈이 급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박민준이 매매 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저를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시아는 지분 50% 공동대표일 뿐 남편 동의 없이 회사를 매각할 권한이 없다. 게다가 남편 부재중 회사를 탈취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물, 포괄적 위임장. 날짜는 작년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 내용. 본인 한시아는 남편 박민준에게 모든 경영권과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서명은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공증인 도장은 이걸 변호사. 엄마 친구 류다의 아줌마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술 마시던 그 아저씨가 위조 서류에 공증을 해준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서류가 나오자 담당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저는 범죄자가 됩니다. 이거 가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 실장 집에서 머리를 싸매다 문득 날짜를 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작년 그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코엑스 식품 박람회. 박민준이 기념일인데 간다고 화냈던 그 출장. 짐을 뒤져 다이어리를 찾았습니다. KTX 티켓, 호텔 영수증, 박람회 출입증이 나왔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이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증거를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밝히면 내 인생이 끝나. 변호사 자격 박탈의 감옥행이야. 그냥 가라. 그는 박민준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사무실에 있던 류다의 아줌마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알리바이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공증인의 증언이 법적으론 더 셌으니까요. 그때 정 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서울에 있었다면 그날 박민준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옛날 법인카드 내역을 뒤졌습니다. 빙고. 그날 저녁 강남 최고급 요정에서 2인 식사 결제, 영수증 메모, 고상우님 접대. 고상우. 전직 형사 출신 해결사이자 문서 위조 전문가. 박민준은 위조 전문가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냈습니다.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강기태는 이 카드를 아껴두자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립시다. 박민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활개쳤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유라와의 불화설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청담동 명품관에서 카드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과시가 필요했습니다. 도지사 주최 자선 파티. 사교계의 정점. 강기태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요. 마녀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 파티장. 박민준과 민유라가 화려하게 등장해 주목받을 때 저와 강기태가 들어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근처에 앉았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올 때쯤 제가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신동욱 박민준, 사촌. 박민준이 파티에서 돈질할 중이다. 네 돈 갚을 생각 없는 듯. 20분 후 신동욱이 파티장에 난입했습니다. 박민준, 내 돈 내놔.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만 감옥 가게 생겼어. 그가 끌려나가며 곡물 사기 전말을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박민준의 이미지는
박살났습니다. 그는 민유라를 끌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정 실장이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박민준이 버리라고 했던 옛날 컴퓨터 본체. 그녀가 숨겨뒀던 겁니다. 거기엔 비밀 장부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돈을 횡령한 내역, 친구들 빚을 조작한 내역, 그리고 프로젝트 자유라는 파일, 내용, 자산 해외 도피, 가족 여행, 이혼, 아내에게 횡령 혐의 뒤집어 씌우고 구속, 해외 도주. 이건 사회적 살인 계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오 기자에게 시어머니 횡령건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기사가 터지자 최경숙 여사가 박민준을 찾아가 난리를 쳤지만 박민준은 또 거짓말로 엄마를 구워 삶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엿들은 여동생 박지은, 전나론이은 달랐습니다. 평소 오빠에게 무시당하던 그녀는 박민준의 금고에서 최신 노트북을 훔쳐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고 제게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그 노트북엔 모든 원본 증거와 고상우, 위조범에게 돈을 보낸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게임 끝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 부모님 아파트까지 담보 대출을 받아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엄마 고미자 여사가 제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저는 엄마를 이용했습니다. 가서 연기해. 내가 다 포기하고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엄마의 연기에 속은 박민준은 기고만장해져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매장시키고 위조된 위임장을 만천하에 공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강기태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은 11조 사항에 의거해 3배 배상 소송을 걸고 박민준의 모든 계좌, 해외 포함을 가압류시켰습니다. 기자회견 15분 전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박민준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죠. 화면에 그의 프로젝트, 자유 파일, 고상우의 자백 영상 강기태 측이 섭외, 룸살롱 영수증, KTX 티켓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류다의 아줌마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작성한 남편의 위증 고백 녹취록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유라는 그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빼던지고 나갔습니다. 강기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 박민준 씨의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시작될 겁니다.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